자, 오늘은 두 번째 수업으로 식중독 관리에 대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사람이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일으키는 질병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중독의 발생은 주로 5월을 기점으로 6월에 이르면 급격히 증가하고 90% 이상이 고온다습한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중독은 미생물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생물 식중독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원충성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고, 세균성 식중독은 다시 감염형, 독소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인균 및 물질을 살펴보면 미생물 식중독의 세균성, 다시 감염형의 원인균 및 물질을 살펴보면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바실러스 세레우스, 캠필로박터 콜리 등이 있습니다. 자연독 식중독은 동물성, 식물성, 곰팡이 식중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인균 및 물질로 동물성 식중독은 보고독, 시가테라독, 식물성은 감자독, 원추리, 요로 등을 들 수 있겠고, 화학적 식중독은 고의 또는 오용으로 첨가되는 유해물질, 본의 아니게 잔류, 혼입되는 오염물질, 제조, 가공, 저장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 기타 물질에 의한 중독, 조리 기구, 포장에 의한 중독으로 원인균 및 물질은 식품 첨가물, 잔류 농약, 유해성 금속 화합물, 지질의 산화 생성물, 니트로아민, 메탄올, 녹청, 낙, 비소 등이 원인균 및 물질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경구 감염병은 소량의 균으로 발병이 되고, 또한 감염은 원인 병원 균에 의해 오염된 물질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되고,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길고 면역이 성립되는 것이 많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균성 식중독은 대량의 균에 의해서 발병이 되고, 원인 식품에 의해서만 감염되고 2차 감염이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경구 감염병에 비해 잠복기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면역성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균성 식중독의 경우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모넬라 식중독을 들 수 있는데, 살모넬라 식중독의 경우 병원소 및 감염원은 쥐, 파리, 바퀴, 가축, 닭, 오리 등을 들 수 있겠고, 원인 식품으로 식용유나 그 가공품, 어패류, 달걀, 우유 및 유제품, 잠복기의 경우 8시간에서 48시간이며 증상은 구토, 복통, 설사, 두통, 급격한 발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은 조리 후 식품을 가능한 신속히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5도씨 이하 저온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과 식품을 75도씨 이상 1분 이상 가열하여 조리 후 섭취하는 방법, 원료 및 칼, 도마 등 조리기구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2차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소형 식중독은 대표적으로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을 들 수 있는데,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원인 세균은 동물이나 사람, 환경 등 주위에 널리 분포하고 있고 건강한 피부에도 존재하고, 균이 생성하는 장독소는 엔테로톡신에 의한 식중독이고, 황색 포도 상규균은 열에 약하거나 독소인 엔테로톡신은 120도씨에서 20분간 처리해도 파괴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 식품은 우유와 유제품, 어육, 곡류 및 가공품, 김밥, 도시락이 되겠고, 잠복기는 1시간에서 5시간으로 가장 잠복기가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 무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예방대책으로 식품 취급자의 청결을 유지하고 상처 발생 시 직접 조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조리기구 살균 및 가열 조리와 저온 보관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독 식중독으로서 동물성 자연독 식중독인 보고중독, 모시족의 바지락 중독, 거문족의 섭족의 중독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보고중독은 테트라톡신으로 인한 감염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고의 난소, 간, 내장, 피부순으로 존재하고 독성이 강하고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산란기에 독성이 강해 이때 섭취 시에 강한 독성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가질 수 있는 위험한 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시조개와 바지락 중독의 경우 독소가 베네루핀, 거문족의 섭조개 같은 경우는 독소가 삭시톡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식물성 자연독. 자, 식물성 자연독 식중독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독버섯 중독의 경우 무스카라딘, 팔린, 아마니타톡신, 무스카린, 필지오린 등의 독소가 있고, 감자의 싹은 솔라닌이라는 독소, 청매는 아미그달린, 동메나리는 시큐톡신, 맥각은 에르고톡신, 면실류는 고시풀, 피마자는 리신, 독보리는 테무린, 미치광이 풀은 아트로핀이 독소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화학적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유해성 중금속에 의한 식중독으로 수은, 비소, 납, 카드뮴, 주석, 안티몬, 아연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수은과 카드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은의 경우 미나마타병을 유발하고 만성 중독으로 식욕 감소나 체중 감소, 수면 장애, 흥분, 기억력 감소, 경련, 기억 상실, 언어 장애 등을 나타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카드뮴의 경우 이타이타병의 원인 물질로 만성 중독의 경우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 치아가 누렇게 변하기도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농약에 의한 식중독은 유기인제, 유기염소제, 유기수은제, 비소화합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 유기염소제는
DDT, BHC, 알드린 등으로 세 가지의 종류가 있고 중독 증상으로 복통, 설사, 두통, 구토, 전신권태, 시력감퇴, 신경계에 독성을 일으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잔류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환경 중에 오래 잔류해서 동물 지방 조직에 농축되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화학적 식중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탄올, 방사능 물질에 의한 식중독, 유해성 첨가물에 의한 식중독을 들 수 있는데, 먼저 방사능 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핵폭발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어 가지고 물이나 식품을 오염돼서 일으키는 식중독이 바로 방사능 물질에 의한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해성 식품 첨가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착색제, 감미료, 표백제, 보존료, 착향료, 증량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곰팡이 독소가 되겠습니다. 곰팡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아플라톡신 중독, 맥각 중독, 황변미 중독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아플라톡신 중독은 원인 곰팡이로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원인 식품으로는 변질된 옥수수와 땅콩, 꽃감, 독소는 아플라톡신이 간장독을 일으키는 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레르기 식중독으로 홍시나 고등어 같은 붉은살 어류의 가공품을 섭취한 후에 몸에 두드러기가 발생하거나 열이 나는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에 생명까지 위협하는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견과류, 땅콩이나 우유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식중독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니, 특히 알레르기성 식중독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계 법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의 목적 및 정의를 보면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먼저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위해라는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위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식품위생법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필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판매가 금지되는 유해식품의 경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은 판매가 금지되는 유해식품이 되겠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특히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판매가 금지되는 유해식품이 되겠고,
또한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것 등은 판매가 금지되는 유해 식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판매가 금지되는 동물의 질병은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 전염병, 또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투렐라병, 선모충중이 걸린 동물의 질병이 걸린 가축, 도축한 전염병을 가진 동물은 판매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을 지도하거나 수행하고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대한 단속 또는 표시 또는 광고 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 등의 압류나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 및 지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식품위생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52페이지의 내용을 숙지를 해 주십시오. 자,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하거나 등록을 해야 되는 업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의 경우 식품조사처리업이 되겠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의 경우 허가를 꼭 받아야 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식품 냉동, 냉장업, 또한 용기, 포장류 제조업,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의 경우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영업은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 있는데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이 바로 식품 접객업이 되겠고,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자 및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 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교육 시기는 매년 받아야 되겠고, 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이나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이나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체, 식품의 품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교육 시간을 보면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의 경우 8시간,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식품 보존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의 경우 4시간,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설치 운영자의 경우 6시간의 식품위생 교육을 필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조리사가 근무하는 식품 접객업의 경우 6시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의 교재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에 관한 내용으로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고, 집단급식소 및 일반 음식점 영업의 경우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의 지정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의 지정은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리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집단급식소 운영자나 식품 접객업 중 보고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조리사를 필히 두어야 하겠습니다.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1회 급식일원이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나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을 받은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 접객업 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조리사 면허의 경우, 특히 조리사 면허의 결격 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조리사 면허의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조리사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령을 통해서 조리사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매 2년마다 조리사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꼭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씨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되고,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조치를 보게 되면, 해당 업소의 간판이나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를 위한 조치, 또한 해당 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에 부착을 하고, 해당 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리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리사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1차 위반 행정 처분을 살펴보게 되면,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에서 바로 면허 취소가 된다는 점. 또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에는 1차에서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수업소의 지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의 교재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건물의 주변 환경은 식품 환경, 위생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되고 원료 처리실이나 제조 가공실, 포장실 등 작업장은 분리 구획되어야 된다. 작업장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꼭 닫힐 수 있어야 되고 방충 시설과 쥐막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작업장, 냉장 시설, 냉동 시설 등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등의 15가지의 우수업소의 지정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등을 살펴보고 식당이나 레스토랑을 처음에 지을 때 아니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 기준에 맞는 장비 또한 기고류를 설치함으로써 우수업소의 기준에 맞는 심사를 통해서 우수업소 지정을 받아 고객 신뢰와 업장 이미지 상승 또 영업 활성화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수업소 지정 기준을 통해서 매장에 좋은 이미지를 고객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집단급식소와 일반 음식점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나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급식소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받아야 하고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하고 그 밖에 일반 음식점이 갖추어야 되는 기준을 모두 갖추면 집단급식소는 모범업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모범업소로 지정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객실 및 객석, 화장실, 종업원 및 기타 그 밖의 사항들의 지정 기준을 심사를 통해서 통과하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량형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터폴 사용하고 있고 중량 백분율은 퍼센테이지, 표준 온도는 20도씨, 상온은 15에서 25도, 실온은 1에서 35도, 이온은 30에서 40도씨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요 식품의 표시 기준상 분류 과자류, 빵 또는 떡류, 면류, 다류, 음료류, 장류, 드레싱, 김치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보존식품의 경우 통조림, 병조림 식품은 식품을 통 또는 병에 넣어서 탈기와 밀봉, 또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하고 레토르트 식품의 경우 단층 플라스틱 필름이나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타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에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열,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식품은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장기 보존할 목적으로 냉동 처리, 냉동 보관하는 것으로서 용기, 포장에 넣은 식품이 바로 냉동식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미생물에 관한 기준, 심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기준 등의 내용을 여러분의 교재 58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조물 책임법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과 정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 사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자면, 손해배상의 청구권이라고 해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과 공중보건의 일반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는 공중보건이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킴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을 사회의 조직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기술이 바로 공중보건의 일반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의 정의와 수준을 보게 되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의 부재 상태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를 바로 건강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범위와 대상, 목적을 보게 되면, 공중보건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의 인간집단, 더 나아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범위는 감염병 예방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산업보건학, 모자보건학, 정신보건학, 학교보건학, 보건통계학 등이 그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목적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수명 연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과제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적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목적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작성해서 키스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및 환경오염, 다음은 환경위생 및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1광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자외선은 파장이 가장 짧고 260 나노미터 부분의 파장 경우에 살균 작용이 가장 강하고 비타민 D 형성을 촉진시켜서 구루병 예방이나 신진대사 촉진, 적혈구 생성, 혈압 강화 작용을 돋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온열 요인으로 기온은 100m 상승시 약 1도씨가 낮아지고 지상 1.5m에서의 건고 온도를 측정한다는 거, 쾌감 온도는 18도씨가 되겠고, 습도의 쾌적 습도는 40에서 70%가 되겠습니다. 자, 습도가 높으면 피부 질환이 많을 것이고, 낮을 때는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의 주요 성분은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산소는 공기 중 21%를 차지하고 있고 성인 1일 산소 소비량은 500에서 700리터가 되겠습니다. 질소는 공기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성분이 되겠는데 78%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산화탄소의 경우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위생학적 허용한도는 0.1%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실내에 밀집도가 높아질수록 CO2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고, CO2가 7% 이상이면 호흡곤란이 유발되고 10% 이상이면 질식사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의 유해 성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의 유해 성분 내용입니다. 먼저 군집독은 많은 사람이 집합된 실내 공기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불쾌감이나 권태감, 현기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헤모글로빈과 친화성이 산소에 비해서 250에서 300배로 조직 내 산소 결핍증을 초래할 수 있고, 일산화탄소의 최고 허용한도가 8시간을 기준으로 0.01%이고 0.1% 이상이면 생명의 위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물은 인체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체중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인 하루 필요량은 2에서 2.5리터. 그래서 물의 10%를 체내의 물의 10%를 상실하면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오고, 20% 이상 상실하게 되면 생명이 위협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에 의한 질병으로 수인성 감염병을 들 수 있는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아메바성 이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으로 환자 발생이 폭발적이고 음료수 사용 지역과 유행 지역이 일치하고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성별, 연령, 직업, 생활 수준에 따른 발생 빈도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및 오물 처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상수도는 처리 과정이 취수, 침사, 침전, 여과, 소도, 급수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 또한 소독은 염소, 오존, 자외선, 브롬, 요오드, 표백분 등을 사용한다는 점, 하수도의 경우 예비 처리, 본처리, 온이 처리 등의 처리 방법을 이용한다는 점, 하수 처리 방식은 함유식, 분류식, 혼합식 등을 이용한다는 점, 또한 하수 처리의 위생 검사는 BOD와 DOD를 측정하여 검사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생화학적 산소 용량과 용존 산소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BOD가 높고 DO가 낮을수록 오염된 물이고, BOD가 낮고 DO가 높을 경우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BOD가 측정 온도와 기간을 보면 20도씨에서 5일간 측정한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BOD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DO는 용존 산소량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역학 및 감염병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인은 감염원, 감염 경로, 숙주의 감수성과 면역성, 또 면역과 질병의 경우 감수성 지수,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
병무복균자는 건강복균자, 병균은 있으나 증상이 없어서 관리에 있어 가장 위험하고, 병무복균자의 경우 잠복기 복균자는 증상과 병균이 있다. 또 병원체에 따른 감염병의 분류는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스피로에타, 원충 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정 감염병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3급, 4급 감염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급 감염병의 경우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감염의 경우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바로 1급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볼라 바이러스, 패스트 두창,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메르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사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심종 인플루엔자 등이 바로 제1급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종류는 콜레라, 패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전염병,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의 경우 종류가 있겠고, 검사 기간은 콜레라의 경우 120시간, 패스트의 경우 144시간, 황열의 경우 144시간 이내에 검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수 감염병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은 감염병 가운데 사람과 사람 이외의 동물 사이에서 동일한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감염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결핵이나 광견병, 패스트 탄저, 살모넬라, 돈단독, 야토병, 파상열을 들 수 있겠는데, 결핵의 경우 소, 광견병의 경우 개, 패스트의 경우 쥐, 야토병의 경우 산토끼로 인해 사람과 동물이 공통적으로 감염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